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며 변화를 겪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몇 년에 접어든 여러분 중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로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채워지길 바라며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울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으며 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렀으니 자식은 부모를 돌본다는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결국 부모님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자녀를 키우는 데 바쳤으니 그들이 자식의 효도와 보살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함께 사는 것 또한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는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집을 떠나 임대주택을 구해서라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효심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5세의 김 선생님도 처음엔 그랬다. 주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려는 동료나 친구들을 보고 그들이 전형적인 불효자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김 선생님이 부모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한동안 함께 살게 된 후 그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5세나 30살에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도시에서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과 같은 짧은 휴가 기간 외에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을 따져보면 부모님을 찾아뵌 횟수는 몇 번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의 친정에도 가야 하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는 자라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각자 따로 살고 나는 내 가족과의 생활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셨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곁에 가서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도시에 집을 마련했을 때 부모님을 모셔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일이 바빴고 게다가 부모님도 아직 젊고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셨기에 어머니 혼자만 오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은퇴한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미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3년 전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이웃과 다투셨다며 고향에서 더는 함께 살기가 어려워 우리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이 제 곁에 계시면 제가 그들을 돌볼 수 있고 부모님께서도 저희 가정을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료들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아이의 등하교도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 출퇴근 때마다 분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을 때 아내는 부모님을 집에 오래 머무르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곁에 두고 싶다면 동네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따로 사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불편하고 잔소리나 사소한 문제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오히려 저희를 많이 도와주실 텐데 어디가 불편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차를 몰고 부모님을 데리러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주변 이웃들은 부모님을 도시로 모셔가겠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효자라며 칭찬했고 부모님을 잘 키웠다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칭송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가족은 기뻐했고 도시로 가는 길 내내 저는 뿌듯함과 자부심에 들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저희 가족과 함께 지낸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저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우리 가족은 며칠 간격으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부모님이 서로 잘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조차도 부모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꺼리는 자녀들을 불효자라 생각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효도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피치 못할 다른 이유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검소함은 젊은 세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향 도시에서 20,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도시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오래된 생활관념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저희와 다투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살 때 그들은 저렴하고 내구성이 약한 것을 선호하며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는 것을 아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 오셨을 때 급해서 여름 옷과 신발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함께 쇼핑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 브랜드에서 샌들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약 5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4천 원짜리 노점상에 계셨습니다. 그녀는 저렴한 샌들을 사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샌들은 물에 닿을 일이 많으니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게 내구성이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브랜드 샌들은 5만 원입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4천 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변경하더라도 당신의 아버지는 10년 동안 매년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월 퇴직금 50만 원은 모두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해 하시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대로 아버지가 산 4천 원짜리 신발은 2달 만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갈라졌으며 가장 불쾌한 것은 악취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마다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둘째, 부모님의 위생 습관은 충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살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부모님과 위생 문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과 다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죠. 부모님은 냄새 나는 양말을 자주 이틀에서 사흘씩 신다가 그 상태로 세탁기에 다른 옷과 함께 넣어 세탁하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빨래를 널어주다가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원래 깔끔한 성격이라 즉시 양말을 따로 빼고 나머지 옷을 다시 세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 이유를 물으셨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입고 손으로 따로 빨아야 합니다. 이렇게 옷과 섞어서 빨면 옷이 점점 더러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세탁해 오셨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고는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알겠다고 하셨지만 뒤로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세탁을 계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수건, 침대 시트, 이불 커버까지 옷과 함께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부모님은 목욕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심지어 5번이나 그냥 넘기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발만 씻고 끝내셨습니다. 특히 우리 아빠. 며칠 동안 목욕을 하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났지만 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누가 매일 목욕을 하니? 게다가 땀도 안 흘리는데 무슨 냄새가 나겠냐. 매일 목욕하면 시간 낭비고 물도 아깝다. 너희 젊은 애들만 이런 데 신경 쓰지. 그 외에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위생 습관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쌀 씻은 물이나 야채 씻은 물을 모아 화장실 물로 쓰는 것, 한 걸레로 식탁, 가스레인지, 심지어는 소파와 차탁까지 닦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몇 마디라도 하면 부모님은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불편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지나치게 자유로운 생활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집에서 전혀 예의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버지는 항상 반바지만 입고 상의를 벗은 채 집안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부끄럽다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습을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는 아래층 놀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이런 차림으로 다니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와 아내에게 정말 참기 어려웠고 부끄럽고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방에 들어오실 때 전혀 노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고 저희 방으로 그냥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마치 깜짝 방문처럼 예고 없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물론 40이 넘은 나이에 부모님께 기상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프라이버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가벼운 터치로 접근하더라도 조금의 거리와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수다쟁이처럼 가족 이야기를 밖에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아내와 다툰 일이나 집안의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와 몇 번 다퉜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분들은 내 절친한 친구들이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부모님의 권위적인 태도는 종종 부담감을 줍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제 삶을 통제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저것은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부모님이 가정의 권위를 대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자라 대학도 졸업하고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가 부모다라는 이유로 제 개인 생활과 작은 가정의 모든 것에 간섭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어릴 적 부모님의 통제와 제약 속에서 살던 것 같은 삶은 정말로 지루하고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1년 넘게 함께 살다가 결국 저는 부모님께 고향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강제적인 요구는 아니었고 차분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린 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이러한 세대 간 갈등과 불편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왜 요즘 젊은 세대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꺼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은 효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기 힘든 이유는 사고방식의 차이, 성격의 불일치, 그리고 세대 간의 간극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모님과의 생활을 즐겁지 않게 만듭니다. 적당한 거리가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말처럼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으면서 각자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끔 정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주 보면 질리지만 가끔 보면 오히려 감정이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왜 요즘 젊은이들은 휴일이 되어도 집에 가기를 꺼릴까요? 올해 단오절에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하면서 저는 그 이유를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명절이나 휴일이 되면 60, 7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특히 기뻐하고 설레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명절은 단지 주말과 비슷한 느낌일 뿐 특별한 기대나 설렘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회사나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을 더 선호하며 집으로 돌아가 명절을 보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70년대생으로서 이런 현상이 늘 궁금했습니다. 휴일에 집으로 돌아가 명절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젊은 세대가 가장 좋아하고 기대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요즘은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만 명절을 기다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혹시 요즘 젊은이들은 명절의 분위기와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더 이상 즐기지 않는 것일까요? 1975년생인 나는 명절이나 휴일이 다가오면 항상 설레고 기대에 찼습니다. 명절 휴가만 떠올려도 일에서 벗어나 집에서 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푹 늦잠도 잘 수 있는 여유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히 기뻤죠. 하지만 올해는 그 흥분이 사라졌다. 이달 초에 며칠 동안 휴가를 냈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밀려 있었고 휴가가 끝나면 사장님이 업무 점검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번 휴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만 고향에 보내 부모님과 명절을 즐기게 했습니다. 저는 혼자 회사에 남아 추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는 명절이니 아무도 출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청소 담당 직원도 아마 집으로 돌아가 휴가를 보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해 보니 90년대생 젊은 직원 6명이 하위 부서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는 드라마를 보며 다음 주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일부는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를 정말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일이 힘들다, 회사가 피곤하다고 외칩니다. 휴가 때 왜 집에 돌아가지 않았나요? 그들은 회사에 머물렀나요? 그들은 정말로 일을 좋아하고 휴일 동안 집에 가지 않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할 일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그 젊은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호기심에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대답하기를 기차표를 못 구했다거나 휴가가 너무 짧다, 일이 끝나지 않았다, 명절이 싫다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중 한 명만 최근 고향에 다녀와서 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뿐 나머지 직원들은 각자 다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절을 싫어하거나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고향에서 마주해야 하는 4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결혼, 출산, 그리고 경력을 강요받는 것이 스트레스를 준다. 1997년생 직원과 1995년생 직원은 그들이 휴일 동안 집에 오지 않은 이유, 결혼과 출산, 그리고 경력을 강요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꼽았습니다. 1997년에 태어난 직원은 설날에 집에 갔습니다. 한 번도 고향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의 휴일이 있었지만 집이 멀어서가 아니라 고작 200km 떨어진 이웃 지역에 있는 고향이기 때문에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것은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할머니, 친척, 이웃, 그들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결혼을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조용히 쉬거나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1995년에 태어난 한 직원은 같은 이유로 집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3살에 결혼했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이루고 부모님의 뜻대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둘째 아이를 원했습니다. 이 두 직원 모두 명절에 집에 가는 것이 명절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끊임없는 재촉과 강요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 직원은 고향에 가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명절에 집에 가는 여정이 너무 피곤하다. 1991년생 한 직원은 집에 가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명절 동안 집에 가는 여정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향은 이웃 도시에 있어
약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3, 4시간이 걸리고 고향에 도착한 후에도 환승을 해야 하니 번거롭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면 혼자서 운전해야 해서 피곤할 뿐만 아니라 기름값도 비싸게 듭니다. 짧은 휴가 동안 길고 힘든 여정을 감수해 집에 간다 해도 고향에서 제대로 즐길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이는 아직 몇 살 되지 않아 고향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육아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기름값을 아껴 부모님과 아내에게 더 많은 용돈을 보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고생하느니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여깁니다. 셋째, 명절의 흥미와 의미가 사라져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회사에 남은 동료들 모두 명절에 집에 가지 않는 공통적인 이유로 요즘 명절이 더 이상 흥미롭지도 의미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명절이 항상 활기차고 다양한 행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저는 휴일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많은 명절의 사람들은 종종 찹쌀떡을 만듭니다. 또는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더 활기찬 지역에서는 퍼레이드, 줄다리기, 용선 경주와 같은 행사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찹쌀떡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직접 만드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폭죽도 금지되고 가정 제사도 간소화되며 예전의 명절 행사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닫고 각자 조용히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결국 명절에 고향에 간다는 것은 단지 장소를 옮겨 밥 먹고 TV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 무의미하고 흥미를 잃었다고 느끼며 명절을 그저 주말과 다를 바 없는 날로 여깁니다. 어떻게 편안한지에 따라 명절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명절은 중장년층의 축제, 젊은 세대의 부담. 젊은 동료들과 깊이 대화를 나눈 후 나는 명절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의 명절이 중장년층에게는 축제인 반면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명절은 더 이상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의무를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명절에 고향에 간다는 것은 돈을 쓸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향에 가면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장년층은 명절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명절 소비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세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명절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많은 가정이 과시 소비를 선호하며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도 점점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간단한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선물을 준비해야만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절 비용이 점점 커지면서 요즘 젊은 세대가 명절을 기대하거나 좋아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이유가 모든 젊은 세대를 대표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상황과 취향 때문이든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정상적인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부부가 새 자녀를 키워냈지만 자녀들이 세심하게 준비한 노후 생활은 결국 우리 부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93세의 이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눈물이 깡마른 얼굴을 따라 흘러내려 입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짠맛이 느껴졌지만 그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힘든데 내가 어찌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 93번째 생일 연회에서 아들과 손자들이 줄지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숲이 남산, 수명이 남산처럼 길기를 이라는 축사를 받으며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아내와 떨어져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부부는 함께 새 자녀를 키우며 말년을 아내와 평온히 보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93세 이 할아버지와 그의 삶의 이야기. 저는 이 씨입니다. 93세이고 제 아내는 방 씨이며 89세입니다. 저와 아내는 중매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단순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늘 활력이 넘쳤습니다. 저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삶에 대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노력하면 삶은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제 직장에서 숙소를 배정받아 단촐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싱글 침대 2개를 붙여 하나로 만들고 약간의 결혼 사탕을 준비해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3 자녀를 키웠습니다. 2 아들과 1 딸이 있습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저와 아내는 항상 물질은 검소할 수 있지만 정신은 풍요로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희는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그들이 배운 지식을 통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많이 배우고 세상을 널리 경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멋지게 자랐습니다. 장남은 서울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경기도와 경상남도 지역에서 일합니다. 마침내 경기도에 정착했습니다. 제 딸은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고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침내 해외에 정착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꿈을 쫓아 다른 지역으로 떠났지만 저와 아내는 한마음으로 자녀들이 원대하게 비상하고 멀리 나아가길 바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괜찮으니 너희들은 각자의 일과 경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늙어갈 것이다. 정말 힘들 때가 되면 그때 도움을 요청할게. 그 시절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했고 저와 아내도 아직 젊고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데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행복한 노년을 함께 즐기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좋지.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그러나 장수의 소망은 이루어졌지만 현실은 저희 부부의 생각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행복한 시간은 짧다는 말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큰아들의 집에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부는 마침 퇴직한 상태였기에 기꺼이 무료 보모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에게 감사하며 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손자는 우리 손자이기에 돈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에도 걸렸습니다. 손자는 매우 활달했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매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저희 부부가 조금 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곧이어 둘째 아들의 집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손자를 돌보았다면 손녀도 당연히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가 아들을 더 중시한다고 오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베이징에서 장수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둘째 아들 집에서 2~3년을 더 손녀를 돌보았습니다. 계속된 육아로 인해 저희는 몸이 점점 지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가끔씩 통증을 느끼며 찡그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해외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저희는 혹시 외손자도 우리가 돌봐야 하나?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딸은 여기는 산후조리 문화가 없으니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딸에게 미안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녀가 유치원에 입학한 후 저희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두 효심이 깊었지만 큰아들 집에서도 둘째 아들 집에서도 저희는 항상 마음 편하지 않은 손님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내 집이 최고구나. 저희의 바람은 크지 않았습니다. 매일 간소한 음식을 먹고 가끔 채소를 볶아 먹으며 편안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전화는 자주 걸려왔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일이 바쁘고 손주들은 학원이나 보충 수업으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것은 어려웠지만
저희는 지금의 편안한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바쁜 것은 좋은 일이야. 우리 지금 건강하니 서로 돌보면 돼. 아이들이 집에 오든 안 오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오래 살아서 4대가 함께하는 순간을 맞이하도록 하자. 세월이 흘러 저희는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삶의 의미를 점차 잃어갔고 저와 아내는 결국 떨어져 지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여러 가지 작은 병들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자녀들은 우리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두 아들은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은 달라집니다.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 움직일 수 있었고 아이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고 시장에 들러 좋아하는 채소를 사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후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단순하지만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결국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깔끔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는 의자 위에 올라 창문을 닫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고 통증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귀도 약간 어두운 편이라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텔레비전도 켜져 있어 아내는 제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다 준비하고 나오면서 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웃을 불러왔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근육이 심하게 삐끗해 몇 달 동안 휴식을 취한 뒤에야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걸을 때 다리를 절룩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세 자녀가 모여서 상의한 끝에 저희 부부를 더 이상 혼자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딸은 외국에 살고 있어 그곳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아들도 이미 60, 70대였기에 저희 부부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큰아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할아버지입니다. 저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녀의 등하교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은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똑같이 바빴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두 집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바쁘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효심이 깊었습니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큰아들이니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박했습니다. 형이 맞이인 건 맞지만 저도 불효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무거운 짐을 형 혼자 감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두 아들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번갈아 가며 각 집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아내와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잦은 움직임으로 인한 피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계획은 포기되었습니다. 결국 아들들은 각자 한 분씩 모시고 생활하자. 딸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생활비는 매달 드리자 라고 합의했습니다. 셋이 논의한 후 우리 부부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1000번 아쉽고 10,000번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도 이미 힘든 상황이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아들 집으로, 아내는 둘째 아들 집으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저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우리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 영상 통화를 자주 하면 직접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하루 앞둔 밤, 우리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밤새도록 손을 꼭 잡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결혼 이후의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꼭 함께하자. 해가 뜨고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절대 울지 말자.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이별은 내가 떠난 것이라고 생각해줘.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약은 꼭 제때 먹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살아있으면서도 마치 영원한 이별을 고하듯 헤어졌습니다. 그 후 몇 번 영상 통화를 했지만 영상 속 모습이 어찌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없고 그녀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장수가 어쩌면 온 가족에게 재앙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장수의 명암.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큰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수는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본인의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장수가 자녀들의 수명을 줄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장수는 이미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돌볼 때 자신들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감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할아버지의 경우 평생을 함께 온 아내와 결국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더 나은 아이디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